오늘은 2005년 11월 20일에 발생한 한 여성의 죽음에 관련된 사건을 준비했어요. 제가 이걸 끝까지 쭉 정리하면서 느낀 건 뭐였냐면, 과연 이 여성이 죽지 않을 방법은 있었을까? 그리고 이 여성이 아니었다면 누구라도 죽어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거였거든요. 정말 그 누구였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 사방이 가로막힌 곳에서 죽음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건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여성의 죽음 뒤에는 정말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드러난 추악한 뒷이야기들까지 숨겨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결과적으로 죽은 사람만 있고 죽인 사람은 없는 그런 사건이 되어버렸죠. 준비한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릴게요. 이 사건은 2015년 11월 20일 0시 42분에 119에 걸려온 신고 전화로부터 시작됩니다. 사람이 쓰러졌다는 전화였고요. 구급대원은 3분 만에 아주 빠르게 현장에 도착해요. 장소는 전남 여수 학동에 위치한 한 유흥업소였어요. 근데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도착을 했잖아요. 근데 환자 상태가 너무 안 좋았던 거예요. 호흡은 이미 없었고 심정지 상태에 동공도 다 열려 있어서 당시 구급대원의 말에 의하면 그냥 딱 봤을 때 죽은 사람을 본 그런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급하게 심폐소생술을 시도했는데요. 심장은 뛰지 않았고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의학적으로는 사망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후에 다시 심장이 뛰기는 했었는데 이미 멈춘 지 30분이 지난 뒤였기 때문에 그 사이에 뇌 손상이 되게 심했어요. 그리고 심폐소생술 도중에 계속 입에서 뭔가 물 종류, 이런 음식물 종류가 넘쳐 나왔다고 해요. 토사물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코를 다 막고 있었고 음식물이 기도를 막은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그렇게 호흡기에 의지해서 호흡만 이어갔고요. 결국 광주에 있는 한 대학병원으로 옮겨졌는데 20일 만인 2015년 12월 10일에 사망하게 됩니다. 사망한 여성은 그 유흥주점에서 실장직을 맡고 있었던 직원 윤 씨였어요. 가명입니다. 그녀는 이 가게에서 속칭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여종업원들을 관리하고 손님을 유치하고 술값을 계산하는 등 이런 일들을 해왔었다고 해요. 한마디로 일하던 직장에서 사망했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 당시 상황을 기억하고 있었던 한 목격자가 몇 명 있었어요. 그녀와 함께 일하던 동료, 그리고 이 주점의 여전무였습니다. 그들 중에 동료는 이렇게 말해요. 그날 사망한 윤 씨가 쉬고 싶다면서 쉬러 들어갔대요. 그리고 5분도 안 지나서 자기가 윤 씨가 있었던 101호로 들어가 봤다는 거죠. 소파에 이렇게 잠들어 있는 모습을 봤는데 뭔가 이상했다는 거예요. 입에서 뭔가 거품 같은 게 주르륵 흘러 있었다는 거죠. 일을 하면서 술을 먹고서 힘들다고 잠깐 이제 쉬러 들어갔다가 의식을 잃은 채 발견이 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앞서 구급대원들이 기억했던 그 코와 기도를 막고 있었던 음식물, 이런 것들과 이 거품이 좀 연관이 있었던 걸까요? 뭔가 술이 취한 상태에서 구토를 하다가 그걸로 인해 기도가 폐쇄되었을 가능성도 충분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목격자들이 있었죠. 여전무와 또 다른 직원들, 뭐 실장들, 남자 종업원들 이렇게 있었는데요. 그들이 했던 말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이 주점 101호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윤 씨를 본인들이 직접 목격을 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직접 신고까지 합니다. 어떤 상황으로 그려지세요? 술을 먹다가 쉬러 들어갔는데 뭔가 속이 안 좋아서 구토를 했든 아니면 뭘 먹다 그랬든 기도가 막혀서 쓰러졌다. 그리고 심장이 멈췄고 뇌 손상이 돼서 사망했다. 그냥 지금까지의 내용으로 좀 얄팍하게 추정을 해보자면 이 정도까지 가능하겠죠. 실제로 그녀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던 그 시각에 101호 건너편에 대기실이 하나 있어요. 여기 있던 4명의 여성들이 기억하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20일에 신고가 들어갔고 19일 밤 11시 반경에 이 여성들이 대기를 하면서 치킨을 시켜 먹었대요. 근데 갑자기 주점 여직원이 와서 바지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되게 급하게. 그래서 왜 그래? 이렇게 물어봤더니 윤 씨가 술에 취해서 치마를 입고 있는데 다리를 벌리고 잔다. 그래서 입혀야 된다는 거죠. 그러더니 잠옷 바지를 급하게 챙겨서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얼마 안 지나서 갑자기 119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누군가 실려가는 듯한. 그래서 무슨 일인지 보려고 밖을 봤는데 이 대기실로 들어가는 입구 자체에 문이 있어요. 이 문이 닫혀 있었던 거예요. 결국 겁이 나서 열어보진 못합니다. 그때 한 남자 종업원이 대기실에 또 들어오거든요. 이 사람도 되게 다급해 보였어요. 그러더니
자기가 입었던 셔츠를 막 갈아입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미 막 흐트러진 상태에서. 그래서 무슨 일이야? 또 이렇게 물어봤는데 별일 없다는 듯이 웃으면서 나갔다고 합니다. 이후에도 계속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이 주점에서 벌어지기 시작해요. 119가 왔죠. 그날 119가 왔던 거는 윤 씨가 의식이 없어서 온 거예요. 그런데 그날 대기실에 들어온 또 다른 실장 2명이 이렇게 말합니다. 손님이 취해서 뒤로 넘어가서 실려가는 거야. 실려나가는 거야. 그리고 윤 씨는 오늘 술에 많이 취해서 집으로 빨리 보냈어. 이게 실제 상황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사실. 정말로 동료가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으면 함께 일하는 이 여성들에게도 충분히 지금 뭐 윤 씨가 쓰러졌다. 이런 말을 못할 이유가 없거든요. 좀 불필요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없던 손님까지 막 들먹이면서. 그리고 그 다음 날 여전무가 이 대기실에 있던 여종업원들을 다 불러요. 나 탄식까지 와라. 자, 모였어요. 그때 실장 그리고 남자 사장 이렇게 다 모이는데 여전무도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남자 사장이 이러는 거예요. 야, 어젯밤에 치킨을 누가 그렇게 많이 시켜 먹었어?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서 야, 윤 씨가 어저께 치킨 먹다가 윤 실장이 어제 치킨 먹다가 뼈가 목에 걸려가지고 지금 심장이 멈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고로 이 남 사장과 앞서 나온 여전무가 부부입니다. 치킨을 먹다가 죽었다? 치킨을 먹다가 심장이 멈췄다라는 다소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여전무의 말은 자기가 101호에 들어갔는데 윤 씨가 자고 있었고 속옷이 다 보여서 바지를 가져오라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윤 씨가 너무 힘없게 자고 있었고 갑자기 코에서 물이 주르륵 흐르더라. 그러더니 캑 했다는 겁니다. 그때 119에 신고를 해놓고 웨이터 한 명이 심폐소생술을 했는데 거기서 닭뼈랑 무가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 병원에서도 이미 닭뼈랑 무 때문에 기도가 폐쇄됐다. 그렇게 다 결론이 났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병원에서도 이미 다 그게 밝혀진 내용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원인은 치킨이고 무다. 자, 보면 당시 상황은 되게 다급한 상황이었고 신고를 받고 구급대는 3분 만에 도착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현장에 그들이 말했었던 뭐 닭뼈, 무 이런 흔적이라도 보여야겠죠. 구급대원에게 정확한 상황을 설명하려면 그 닭뼈와 무를 치우지 않고 상황을 전달하는 게 좀 더 자연스럽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당시 출동한 대원은 그런 것들을 전혀 본 적이 없다고 말해요. 치웠을 수도 있지만 처음부터 없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응급의도 그냥 일반적인 그냥 소화가 다 된 토사물이 기도에 막혀 있었다고 기억을 합니다. 뭔가 계속 엇갈리기 시작을 해요. 또한 그들은 계속해서 그날 윤 씨가 술에 많이 취해 있었다는 걸 강조해요. 근데 사실 이 여종업원들은 이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그날 윤 씨가 술을 거의 안 먹었다고 기억합니다. 정확하게. 테이블에도 거의 안 들어왔기 때문에 많이 먹었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혼자 무슨 카운터에 앉아서 술을 먹었던 것도 아닐 테니까요. 그러면서 또 다른 기억을 꺼내는데 여기서부터 아, 이거 사고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시게 될 거예요. 그날 그녀들이 들었던 그 대기실로 새어 들어오는 소리가 있었어요. 여전무가 밖에서 욕하는 소리, 누군가를 심하게 때리는 소리, 이런 걸 듣게 된 거죠. 이 대기실 건너편에 사무실이 있는데 여기서 들리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각 맡고 있던 사람은 다름 아닌 윤 씨였어요. 여종업원들의 말에 의하면 그날 출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윤 씨가 한 번 맞았고 9시 반부터 본격적으로 맞았대요. 평상시보다 때리는 강도가 심해서 소리도 적나라하게 막 짝짝짝짝 이렇게 들렸다고 합니다. 근데 갑자기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때 실장이 바지를 찾으러 들어왔던 거예요. 이후에 들린 소리가 바로 119 구급차 소리였던 거죠. 그러면 그녀들은 왜 한 번도 밖을 제대로 내다보지 못했던 걸까? 아니, 밖에서 그렇게 소리가 나면 한 번쯤 내다볼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부터 이 여전무라는 사람의 실체가 드러나요. 이 사람이 직원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공포의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너무 무서운 사람. 가끔 주점에서 큰 소리 나서 여성들이 슬쩍 밖을 내다보면 구경 났냐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들어가라고 이랬었대요. 그러니까 쉽게 눈도 마주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그녀를 가장 무서워했던 게 바로 사망한 윤 실장, 윤 씨였다고 합니다. 이 주점에 다니는 것 자체를 너무 힘들어했어요. 내일 아침 되면 나 눈 뜨기 싫어.
그냥 이대로 죽었으면 좋겠어. 이런 말을 습관적으로 했을 정도니까요. 그녀는 이미 오래전부터 여전무에게 상습적인 폭행을 당해왔습니다. 남자 사장도 그녀를 때렸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뭐 장사 매상 이런 걸 가지고 트집을 잡다가 나중에 이유 없이 그냥 자기 기분 나쁘면 때리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 여름에 반팔을 못 입고 그냥 블라우스 같은 거, 긴 블라우스 있잖아요. 몸 다 가려지는 거. 그런 걸 입고 다닐 정도로 온몸에 멍투성이었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막 손으로 때리다가 안 되니까 막대기로 때리고 그랬었대요. 장소는 거의 사무실이었습니다. 사실 이 지점에서 상당히 안타까웠던 게 이 정도로 상습적인 폭행을 당했었다면 분명 그날 생긴 건 아니라고 해도 수일 내에 생긴 멍이나 흉터가 몸에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당시 그녀에 대한 진료 기록에는 그런 폭행에 관련된 기록이 없었다는 겁니다. 흔적이 없어서 기록이 안 됐을 가능성도 있지만 그냥 몸이 어떻든 이 부분에 대해서 기록 자체를 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거예요. 보통 응급의들이 이런 부분을 좀 놓치고 넘어갈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응급 상황을 처리하는 거에만 조금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경찰도 그런 내용에 대해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녀 몸에 남아 있었던 여러 멍자국은 가족들만 알고 있었어요. 당시 그녀와 병원에 함께 갔었던 실장은 그날 폭력은 전혀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대기실에 있었던 여성들이 들은 그 소리는 뭐냐는 거죠. 그녀가 정말 맞았는지 본인의 진술을 확보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현장에 있었다는 목격자 겸 신고자들은 모두 폭행이 없었다고 부인하고 있고 그러면 남아있는 건 CCTV겠죠. 이 주점에도 CCTV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5개나 있었어요. 여성들이 정확하게 이 주점의 CCTV 개수와 위치를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또 생각처럼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 주점에 총 5개의 CCTV가 있어요. 주점 안쪽과 바깥쪽 그리고 사무실 바깥쪽을 비추고 있는데 여전무는 사무실에서 직원들을 감시하는 용으로 CCTV를 씁니다. 손님이 오나 안 오나 이런 것도 보고요. 사망한 윤 씨의 가족들이 그녀가 쓰러지고 이틀 뒤인 11월 22일에 여수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해요. 그리고 경찰이 CCTV 내용을 확인하려고 했는데 업소 측에서 우리가 올 1월에 성매매 단속할 때 이때 다 떼가가지고 지금 없다, 녹화장치가. 근데 여종업원 한 명이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게 있었어요. 날짜까지. 자기가 11월 18일, 그러니까 사건 벌어지기 이틀 전에 여전무 사무실에 자기가 들어간 적이 있대요. 근데 그때 분명히 CCTV가 있는 걸 봤다는 거죠. 이 말이 사실이면 일부러 떼어냈다는 소리가 되거든요. 초반 목격자들, 그러니까 여전무, 뭐 다른 실장들, 웨이터 이런 사람들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CCTV에는 윤 씨가 자기 발로 비틀거리면서 101호에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걸 밝혀줄 가장 중요한 증거가 다 사라진 거예요. 경찰이 방문했을 때 이미 영상 기록 저장 장치는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목격자 한 명이 나와요. 이 사람이 여기 단골 손님이래요. 근데 그 사건 당일 밤에 11월 20일 밤 12시경에 그날도 술을 먹으러 왔던 거예요. 후문 쪽으로. 근데 뭔가 좀 시끌시끌한 거죠. 그래서 무슨 일 있나 싶어서 조용해지면 들어가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주점 후문 쪽에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급한 상황이었거든요. 막 앰뷸런스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 급한 상황에 갑자기 주점의 한 남자 직원이 차 트렁크에 뭔가를 계속 2번, 3번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싣는 거예요. 뭔가를 갖다 싣는 거예요. 실제로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이 물건이 실린 차량이 안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3일 뒤에 이 여성들에 의해서 차량이 발견되는데요. 주점 인근에 있던 요트 경기장 주차장에서 발견돼요. 그것도 앰뷸런스 오고 10분 뒤에.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 급박한 타이밍에 차에 뭔가를 실어서 사건 당일 새벽 1시에 여기다 차를 옮겨놓은 거예요. 이 경기장 CCTV에 차 들어오는 모습 다 찍힙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윤 씨의 언니가 경찰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반응이 너무 미온적인 거예요. 그거 CCTV 그거 다 진상 손님 협박하려고 달아놓은 거지. 사람들이 그러는데 그거 작동 안 하는 거다. 사람들이 그러는데라는 말을 사실 경찰이 할 소리는 아니죠. 경찰이라면
제보가 들어오면 가서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해야죠. 결국에는 경찰이 가서 확인을 했는데요. 그 주차장에 차가 없어요. 어떻게 되는 건지 봤더니 CCTV를 봤더니 여 실장이 간발의 차로 와서 그 차를 빼간 겁니다. 경찰이 한 발 늦은 거죠. 이후에 이 주점 후문 쪽에서 차량이 발견됐다고 하는데 이미 그때는 차 안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주점 근처에 차를 갖다 놨겠죠. 사실 그녀들이 털어놨던 이 모든 이야기들, 이 사건이 단순 사고가 아닐 것이다, 폭행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 대부분은 그녀들이 상담소에 털어놨던 이야기였어요. 사건이 벌어지고 4일 뒤인 11월 24일에 그녀들은 한 상담소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보호해달라고 요청해요. 상당히 불안감에 휩싸인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면 그녀들은 왜 경찰서가 아닌 상담소를 찾아왔던 걸까요? 그녀들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자, 여기서부터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그 추악한 뒷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미 경찰과 이 주점의 여전무 남자 사장이 다 서로 아는 사이였던 거예요. 여수 유지에 돈도 많고 결국은 그게 힘이 되고 경찰과의 연결까지 갔다는 거죠. 평소에도 너네 헛짓거리 하지 마. 다 아는 경찰이야. 이런 협박들을 여종업원들에게 해왔던 거죠. 그러니까 어디 가서 우리 여사장이 때려 죽인 거예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경찰에게는. 지역사회로 다 연결된 상황에서 뭘 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서 그녀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이 업소에서 성매수를 했던 사람들의 명단인데요. 여기에는 방문 일자, 방 호수, 성매매를 했는지, 그 여부, 그리고 그 고객의 신체적인 특징, 직업, 전화번호 이런 게 다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업소에서 성매수까지 갔던 목록에 다수의 경찰, 시청 공무원, 도의원, 심지어는 판사라고 적힌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실제 장부 사진입니다. 그녀들의 기억은 너무나 선명해요. 2차 성매매를 나갈 때도 상대가 만약에 경찰이잖아요. 그러면 이 여전무가 그렇게 잔소리를 했대요. 너 진짜 가서 잘해야 돼. 실수하면 안 돼. 그러면서 모텔비까지 직접 결제를 해줬다고 합니다. 특별히 잘해줘라. 중요한 분이다. 그리고 본인들도 세상 깍듯하게 대합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들은 상담소 측에서는 이거를 관할 경찰서에 바로 신고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여성들하고 똑같은 입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관할 경찰서에다가는 말을 못하고 그 상급기관인 전남지방경찰청에 해당 자료를 제출합니다. 죽음에 대한 실체도 밝히고 성매수자들, 공직자들에 대해서도 밝혀야 되니까요. 자, 그런데 정말 여기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져요. 저는 이 지역과 이 무리들이 하나의 거대한 감옥, 섬 같다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장부에 적혀있던 성매수자들, 공직자에 대한 수사에 들어가요. 이 여성들이 조사를 받았겠죠? 자, 근데 그 조사관이 이 여성들의 과거 손님이었던 거예요. 술집에 왔던 손님이 광역수사대 조사관이었고 본인이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 사람 말고 또 한 사람 더 있었습니다. 성매수까지 했어요, 이 사람들. 이 여성들은 손님의 신체적 외모적 특징을 인식해서 장부에 적어놓기 때문에 얼굴을 기억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 이게 지역경찰을 피해서 위로 올라갔는데 거기서도 이 술집을 드나들면서 성매수를 했던 고객이라는 놈이 경찰로 버티고 있는 거예요. 본인은 뭐 업주랑 관계없다고 주장을 하지만 없겠어요. 수많은 술집 중에서 굳이 이 술집에 왔다는 게 앞도 구리고 뒤도 구리고 동서남북 다 구리죠. 정말 그날 하루 공직자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거고 유착은 전혀 없다고 볼 수 있으신가요? 이 사람들 절대 유착 없다고 주장했었거든요. 사실 이 지역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형사들을 가만 안 둔대요. 결국에는 매상을 올리고 손님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불법적인 일을 할 수밖에 없는데 뒤를 봐줄 사람이 무조건 필요한 거예요. 안 그러면 영업 정지니까요. 당연히 고객 관리 철저합니다. 현금, 선물, 술자리 다양하게 정성을 들이고 막 주기적으로 연락하고 그런데요.
실제로 이 주점 사장과 평소 친분이 있기로 유명한 한 지역 경찰이 수사 초기에 수사 방향에 대해서 알려주기도 했고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조언까지 해줬다고 합니다. 이 경찰이 26년 동안 이곳에서만 근무를 했어요. 그래서 전남지방경찰청 측에서 하는 말은 본인들이 이 경찰 휴대폰을 뺏어서 다 확인을 해봤다는 거예요. 근데 전혀 아무것도 안 나왔대요. 유착과 관련된 거, 뭐 수사 정보 뭐 넘겨준 거 아무것도 없었대요. 그냥 두 사람은 고향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주점 사장이랑 이 경찰은 그냥 고향 친구입니다. 라는 거죠. 근데 왜 사건 담당 형사한테 전화를 걸어서 수사 진행 상황을 물어보냐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사건을 딱 맡아서 했던 그 담당 형사한테 전화를 걸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물었대요. 이 형사가. 이 경찰이. 물어보고 진행 상황 알려주려고 했겠죠. 이게 약간 어떤 생각이 드냐면 되게 한적하고 누가 봐도 막 착해 보이고 순박해 보이는 시골 마을에 다 가족이랑 오래된 관계로 묶여서 그 안에서 벌어지는 막 모든 추악한 일들을 서로서로 눈 감아주는 그런 영화 있잖아요. 실제 사건도 있고요. 그런 걸 보는 느낌이었어요. 감옥 같다? 섬마을 같다? 이런 느낌. 여전무와 남사장 이 두 사람은 지역 경찰이나 공직자들을 향한 고객 관리는 물론이고 법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리저리 정말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면서 주점 영업을 거침없이 해나갑니다. 2015년 1월경에 이 주점과 관련된 사건이 하나 터져요. 이게 뉴스에도 나왔던 일인데 한 농협 직원이 허위 서류를 작성해서 21억을 횡령한 거예요. 그걸로 이 술집에 와서 하룻밤에 2,500만 원씩 씁니다. 성매매도 했겠죠, 당연히. 나중에 이게 걸려요. 그래서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단 말이죠. 처음에는 이제 21억 횡령에 관한 수사를 하다가 이제 어디에 썼나 이런 걸 조사하던 과정에서 성매매에 관련된 증거가 나온 거예요. 근데 성매매 관련해서는 딱 한 건만 인정을 받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2015년 1월부터 11월까지 했던 성매매 알선만 77회였거든요. 웃기죠. 결국 재판부가 2015년 12월 30일에 주점 남사장 그리고 여전무에게 성매매 알선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합니다. 한 건이 말이 될까요? 자, 어쨌든 이렇게 업소가 성매매로 적발이 되게 되면 솜방망이 처벌과 함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게 되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놈들이 미리 가게의 명의를 바꿔서 처분을 받지 않게끔 만든 거예요. 만약에 관할 경찰서 측에서 사건 수사 시작 동시에 시청에다가 이 사실을 통보를 했으면 명의 변경을 막을 수 있었을 겁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졌으면 여기는 폐쇄가 됐어야 맞는 곳이에요. 근데 결코 죽지 않습니다. 장사가 너무 잘 됐어요. 한 번도 문 닫은 적 없고요. 그 안에서 윤 씨는 계속 맞다가 죽은 거죠. 그녀가 수십 차례 폭행을 당하는 동안 곁에서 그녀를 지켜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왜 이렇게 한 사람을 집중적으로 때렸을까? 그리고 그녀는 왜 벗어나지 못한 걸까? 이런 유흥업소에는 일명 마이킹이라는 행위가 있죠. 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유흥업소 직원에게 업주가 선불금을 지불을 하는 거예요. 뭐 실장이었다고 하는데 결국 이곳의 여종업원들처럼 만약에 마이킹을 받았다면 이걸 갚을 때까지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었을 거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곳의 다른 여종업원들은 실제로 마이킹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 본보기 겸 화풀이로 그런 짓들을 해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나중에는 주변에서 보던 사람들도 아, 언니 또 맞는구나 그냥 이런 반응이 되어버렸던 거죠. 만성이 된 거예요. 심하게 맞는 상황 속에서도 그녀는 모든 걸 포기한 듯 무반응이었습니다. 쓰러지면 그냥 다시 일어나고 그리고 또 맞고 또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서 또 맞고 그랬었대요. 이미 거기에 익숙해져 버렸는지도 모르겠어요. 재판 결과 궁금하시죠? 진짜 당연히 뭐 나엘님 폭행치사는 나와줘야죠. 뭐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사건이 2015년 11월 발생이었고 2017년 2월에 올라온 대법원 판결문을 참고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폭행을 당한 다른 남자 직원에 대한 내용은 제가 뺐어요. 일단은 상고심까지 진행이 돼서 대법원까지 간 사건이에요. 재판부는 1심에서 피고인들의 성매매 알선, 상습 상해를 유죄로 인정합니다. 상습 상해예요. 그리고 남자 사장이 윤 씨를 상습적으로 때렸던 것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어요. 그리고 식품위생법 위반건에 대해서도 무죄 판단했고요.
이때 여전무는 징역 2년 6개월, 남사장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벌써부터 상태가 안 좋죠. 이미 1심에서부터 폭행치사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그게 왜 없는지는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이후 1심 판결에 대해 피고인들과 검사는 각각 항소를 제기합니다. 자, 2심이에요. 자, 여기서 1심에서 유죄로 인정받았던 성매매 알선에 대해서 면소 판결이 선고돼요. 쉽게 이야기해서 면소 판결,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판결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 유무죄를 가리지 않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전에 이 성매매 건에 대해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내렸었잖아요. 그리고 그 판결의 효력이 여기까지 미친다고 보는 거죠. 이외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유죄 인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피고인 여전무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서 1년 6개월이 됩니다. 1년이 깎여요. 남사장도 똑같이 1년이 깎여서 1년의 실형으로 선고받습니다. 당시 1심에서 검사가 그 무죄 판결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항소 제기했던 거는 2심에서 기각이 됐어요. 자, 근데 여기서 피고인들이 또 항소를 합니다. 검사 측도 했고요. 자, 마지막 대법원에서는 뭐라고 판단을 했을까? 일단은 면소 판결은 정당하다. 그 성매매 건에 대해서 면소 판결했던 건 정당하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원심이 확정돼요. 원심이라는 거는 바로 이전 재판이니까 2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심이 확정되면서 그대로 1년 6개월, 1년 그렇게 확정이 됩니다.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명히 맞는 소리를 들었고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이미 죽은 사람처럼 보였던 그 상태와 상황들, 이거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갑자기 사라진 CCTV. 실제로 사건 있고 얼마 뒤에 경찰이 조사하러 온다고 했을 때 이놈들이 여종업원들을 다 가게 밖으로 내보내서 경찰과 만나지 못하게 만듭니다. 계속 감시했고요. 마이킹 갚아준다. 언니가 욕은 했지만 절대 때리진 않았다. 우리야말로 마음 아프다. 그리고 업주 쪽의 한 관계자는 여종업원들에게 마이킹을 다 갚아주겠다는 제안까지 합니다. 너희들은 절대 이길 수 없다면서요. 엄청난 로펌에 의뢰를 했다, 막 이런 말도 해요. 전문가의 의견대로 사실 본인들이 정말 더 떳떳하다면, 정말 결백하다면 CCTV를 보여주는 게 맞거든요. 근데 안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모로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건이라는 생각이 들죠. 장부 속에 있었던 공무원 5명, 경찰, 국세청 공무원, 도청 공무원, 소방 공무원, 지역 인사들, 그리고 판검사라고 불렸던 법원 직원들. 유족에게 직접 증거를 가져와야 한다고 말하고 힘들게 직접 증거를 찾아갔더니 휴일이라면서 접수를 안 해줬던 경찰. 거기에 수사를 한다면서 사망한 여성의 몸에 있던 수많은 멍자국에 대해서 자료 수집조차 하지 않고 CCTV 최종 은닉 이후에야 뒤늦게 이루어진 차량 수색. 폭행치사로 신청된 구속영장에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기각했던 검사. 이것 때문에 결국 폭행치사는 기소가 안 돼요. 상습 상해로만 받아주게 된 겁니다. 어쩌면 이런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 얘기 다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 시작부터 모든 게 다 잘못돼 있었습니다. 이미 그들은 짤막한 형기를 마치고 세상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살고 있겠죠. 참 너무나도 당연해서 더 화가 나는 건 그들이 우연히 이 영상을 본다고 해도 사망한 윤 씨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은 갖지 않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날 CCTV에 뭐가 찍혔고 사망한 윤 씨의 마지막 모습이 어땠는지는 그들만이 기억하겠죠. 오늘 제가 준비한 이 사건은 미제 사건은 아니지만 분명히 제대로 해결된 사건도 아니라고 봐야 합니다. 대충대충 억지로 절차들만 맞췄을 뿐 결국 윤 씨의 죽음에 대해 밝혀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답답했던 사건인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준비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